오늘부터 진행하는 천정환 선생님의 강좌는 일종의 긴 여정입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천정환 선생님은 단지 국문학이란 그릇 안에 담아두기 너무 아까운 분이시고 현대문화사 연구자이시기도 하고 실천적 학자이시기도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정환 교수님을 모시고 이런 강좌를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쁨입니다. 열렬한 박수로 천정환 선생님 환영해주십니다. 네, 천정환입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 의뢰를 받고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단지 교양과 또 우리 역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은 분들뿐만 아니고 뭔가 연구를 지향하는 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게 하자 이런 방식으로 강좌를 꾸며보았습니다. 예,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주제를 한국 현대문화사로 잡았고요. 한국 현대문화사에 나타난 지식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책을 쓰고 했을 때 한국 근대의 독서사로 첫 책을 쓰고 그게 제 박사 논문이기도 합니다. 20세기로 들어서면서 한국 사람들이 누구나 책을 읽게 되고 또 누구나 학교를 다니게 되고 큰 문명사적 변화가 한국 사회에 벌어지는 거죠. 또는 다른 어떤 큰 나라들이나 작은 나라들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문명사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문명사적 변화가 어떻게 독서라는 문화적 상황을 이제 바꿨는가, 이게 제 주제였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맹이고 특히 여성들은 교육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시피 한 그런 상황을 탈피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어떤 책이 읽혔고 어떻게 읽었고 일제치하였기 때문에 일본어와 한글 또 한자까지 사실은 다 읽을 줄 알아야지 제대로 대처가 가능했거든요. 그런 교육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엮어서 첫 책을 쓰고 이제 그 이후에 그렇게 책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지성의 문제 또 대중과 지식인의 지적 격차의 문제 또 대중문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산만한 연구를 진행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국 현대 문화사에서 관찰되는 근대 한국인들의 공통적인 신성이랄까요? 이데올로기랄까요? 그 양장이 다 걸쳐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념이고 이데올로기인데 한편으로는 마음인 거죠. 감정의 상태이기도 하고 이걸 이제 프랑스 역사가들은 망탈리테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이념이기도 하고 감정이기도 한 그런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특히 이제 국뽕국가라는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국뽕은 민족적, 국민적 자부심 같은 걸 말하는 거고 국가는 그 반대로 열등감이죠. 그 열등감과 자부심 사이에서 계속 엄청난 진폭이 있는 감정의 상태를 유지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마침 1922년 이광수라는 일제 시기 최대의 작가, 최고의 인기 작가이면서 이데올로그였던 이광수가 쓴 민족 개조론이 나온 지가 100년 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자기 도취 내지는 자부심과 자기 모멸 이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어 왔고 또 이게 자기 모멸과 자기 자부심의 이런 정신 상태 내지는 마음의 상태가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100년 동안 발전주의, 애국주의 같은 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동력으로 성취를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런 양가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자부심과 자기 모멸을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으시면 되죠. 그냥 혼자 있거나 중화의 상황이 있었다면 그런 걸 못 느꼈을 텐데 제국주의 시대가 되고 약소국과 약소민족을 침략하고 그럼으로써 뭔가 자기 정체성과 자기 독립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강렬한 그런 자기 모멸과 또 자부심 같은 것이 생겨나고 그게 이제 셀프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서양인들이 동방의 사람들을 과대하게 환상을 갖구나 아시아 사람이 멋지다 아시아 여자들이 좋다 이런 식의 이상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이 아시아라는 거대한 사람들을 끼워 맞추는 거죠. 또는 반대로 서양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아시아 사람들은 미개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비문명의 상태에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근데 흥미롭게도 이 오리엔탈리즘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인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다리가 짧을까라든지 우리는 왜 이렇게 피부가 덜 하얄까라든지 실제로 그런 인식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식을 또 일본 사람들이 더 먼저 더 강렬하게 그런 인식을 자기화하고 또 그런 인식을 아시아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의 논리 같은 것이 일본이 전아시아 대륙을 침범하게 된 중요한 논리였잖아요. 근데 그 논리 아래에는 분명히 그런 오리엔탈리즘이 있고 그 오리엔탈리즘을 강요한 거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건설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재생산되고 벌어져 왔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혹시 이제 이런 책들 읽으셨어요? 눈떠보니 선진국, 가불 선진국, 추월의 시대.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책들은 똑같이 이제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 드디어 선진과 선진화의 담론이 드디어 뭔가 성취된 거예요. 2020년에 와서 K-방역과 함께 BTS와 함께 그런 담론들의 구조와 배치들을 한번 보겠다는 거고요. 조선의 사나이에 대한 폭포를 차라는 오늘 이야기의 앞토막, 첫 번째 토막, 즉 식민지 시대 이야기고요. 촛불 이후, 이거는 최근 이야기, 촛불 이후의 이야기, 2016-17년 이후의 이야기고, 1960년을 메다는 박정희 시대인데 한참 한국이 개발도상국으로서 발전을 시작해 나가는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책을 이제 많이 언급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도 이제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이야기를 20세기 이후에 한국인들은 세계 속의 그리고 열강이라고 하는 강제 통과 분야에서 자기 위치를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위치를 확인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은 사실은 등수가 매겨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치화되어 있는 거, 올림픽 금메달 몇 개, 또는 GDP 몇 위, 세계 군사력 6위, 그렇게 순위 따지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다른 나라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걸 따지기 시작한 순간 이게 너무 객관적인 것처럼 막 되고 그걸 막 외우고 다니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되게 강하게 박혀있지 않습니까? GDP 몇 위. 일반 시민들이 그걸 알 필요가 있는지 자기 삶하고 진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건강하고 성숙한 저의식으로서의 국민의식, 시민의식과는 관계없는 남들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왜 이런가 라는 열등감과 그 반대의 감정들을 계속 가져왔다는 거고요. 결론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선진국을 열심히 추종했는데 그 선진국 추종의 논리 내지는 선진국 추격의 논리 같은 것이 단지 어떤 국민주의적 이데올로기뿐만 아니고 산업, 교육, 과학기술 이런 데에서의 중대한 동력이자 또 방법론인 거죠. 한국 산업이 발전해 온 방식 같은 거, 한국 과학기술 발전한 방식 같은 것도 사실은 이런 것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못 배웠고 잘 못하니까 때로는 도와달라고 하고 실제로 도와주고 또 그 도와주는 것과 함께 동시에 모방하고 베끼고 이런 과정들이 중대한 동력이 되어서 어떤 발전을 이뤄내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나온 것처럼 후진국 군부독재 이런 너무 부끄럽다. 우리 왜 이렇게 못 살고 우리 왜 군부독재 같은 정치 체제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라는 자기 모멸 같은 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서구 민주주의, 서구 자유주의 같은 것을 따라가야 된다. 또 그것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인식과도 연관되면서 어떤 때는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는 그런 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광수 민족개조론 제일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는데 제목이 그게 민족을 개조해야 된대요. 민족의 심성과 민족의 버릇과 습속을 바꾸지 않고는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빌빌거리는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족 개조론부터 시작해서 가불 선진국, 눈떠보니 선진국 이런 책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방법적으로 이제 누가 이광수가 김원태가 또는 함석헌이 이어령이 또는 뒤에 나오겠지만 공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K의 담론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담론을 누가 어떤 맥락에서 발화하는 것. 지금 이광수가 발화할 때는 이광수는 조선에서 지금으로 치면 누구에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많이 팔린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안창호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유지해내던 평안도 출신이 주체가 되어 있는 민족주의 세력, 우파 정신주의적 민족주의 세력의 이데올로그예요. 안창호가 생각하는 바를 소설이나 칼럼이나 이런 걸로 써내는 사람이 이광수인 거예요. 그런 이광수가 우리 민족은 이렇고 우리 민족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씁니다. 누구를 향해? 대부분 누구를 향했는데 우리 민족을 향했겠죠. 이런 관점으로 다른 담론들, 가불 선진국, 눈떠보니 선진국, 축적의 시간 같은 책들도 한번 보면 재밌겠다는 제안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나? 민족 개조론이 발표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개조주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바뀌어야 될 실제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했는데 제1번 거짓말과 속이는 행실이 없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2번 공상과 공론은 버리고 공상 공론은 버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 의무라고 생각하는 바를 부지런히 실행하고 말로만 뜬다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 나쁘고 그 민족성이 거짓말을 잘한다, 신의가 없다, 낭비를 많이 한다, 뭐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중단해 가면서 이런 걸 해야지 우리가 독립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뭐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표되자마자 엄청난 논란이 벌어졌고 사람들이 청년들이 나서기도 했다. 왜? 이 우파민족주의의 이 사고방법과 이것이 사실은 겨냥하는 바가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이 비판하고 그게 싫어서 데모 같은 게 일어나고 했던 거죠. 이런 담론의 지적 배경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민족개조론에 대한 논문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르봉이라는 서양 이론가 가운데에서 민족 문제, 대중 문제로 아주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의 논리가 있는데 그게 일본에서 수용되었고 일본에서 식민지 정책학으로 식민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로 퍼졌는데 그걸 자기도 모르게 내지는 의식적으로 이광수가 수용한 결과였다. 재밌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모멸의 의식 같은 거. 우리는 왜 이렇게 못났나? 우리 조선 사람들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나? 이런 게 일본이에요, 그죠? 일본은 우린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해요. 이렇게 말하고 듣는데 사실은 스스로를 스스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발화하는 하나의 어떤 키워드였다는 게 재미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사나이는 폭포를 차라라는 문제. 아까 이제 제가 책의 제목을 따온 그 문헌입니다. 김원태라는 사람이 사나이거든 폭포를 차라 이렇게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대체 조선인은 어릴 때부터 없는 것과 꿀안는 습관이 있어서 불발달한 각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조선 사람들이 다리가 짧고 약한 이유가 어릴 때부터 업어 기르고 꿀 앉아 있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다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되게 웃긴데 다리가 짧아서 앉아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서면은 다리가 짧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바지가 안 어울린다. 상체가 굽어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자세가 나쁜데 뭐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했더니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민족적 약점이 아니냐 라는 식으로 논리를 막 몰아가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축바예요. 축바 소위. 다른 거 말고 축구를 해야 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축구를 하면 저절로 다리가 길어지고 건강해지고 튼튼한 청년이 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약점을 고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할 두 번째 토막, 1960년대 이야기랑 식민지 시대 이야기의 중간 부분에 있는 게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원래의 제목은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는 책이고요. 함석헌이라는 사람은 무교회주의와 비슷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역시 이제 엘리트였습니다. 함석헌의 중요한 친구이자 선배가 김교신이었는데 김교신이 함석헌에게 강의를 시켜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의를 시키는데 김교신이 일제 말기에 자기가 운영하던 기독교 민족주의자들 모임에서 강의를 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죠? 그죠? 함석헌이 언제? 30년대 말에 처음으로. 그리고 이 책은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처음에는 김교신이 운영한 성서조선이라는 잡지에 이 글을 실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50년대에 들어와서 이걸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고 다시 60년대 이후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으로 다시 개명해서 책을 냅니다. 엄청나게 많이 읽힌, 오랫동안 읽힌 책이죠. 그 담론이 30년대 말에 만들어졌지만 70년대, 80년대까지 80년대 학생 잘 안 봤어요.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안 보기 시작한 세대는 80년대지만 70년대까지는 굉장히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해요. 김교신도 일기를 썼어. 일기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요. 부대들이 이렇게 막 읽어봐주고 막 번역해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제가 두 개를 따왔는데 제일 첫날 강의랑 시리즈 강의 제일 마지막 날을 듣고는 김교신 자기 일기에다가 함석헌 이야기하는 그 쓰놓습니다. 자, 제 1강을 들었는데 3시간 강의를 했대요. 3시간 강의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다. 조선 역사 반만 년을 다 이야기했대요. 엄청난 책인 거죠. 단군 때부터 지금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케일이 엄청 크신 거죠. 조선 역사 반반년의 역사도 길었거니와 사과도 많았는데 조선 백성에게 사관을 준 일은 없었다. 사관. 조선 역사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큰 세계관이겠죠. 그런 걸 준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이런 반만년 역사를 사관을 제시하였건만 2천만 명 중에서 당시 조선 인구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20명 미만이다. 지금 이거보다 더 적게 들었던 거죠. 김교신 자기 집에 모여가지고 교민들 몇 명이 이렇게 20명 정도가 이 강의를 들은 거예요.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 성원 일기에 마지막에 했는데 역시 좋았다. 하고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고난의 역사를 짊어진 조선 백성에게도 조선 및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무겁게 지고 가는 침에도 의의가 있고, 그러니까 조선 민족이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막 일본은 계속 대륙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조선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일본 사람들은 맞고 죽고 막 이런 상황이 너무 그한데, 이런 고난의 역사를 짊어진 백성에게도 그 짐에도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방도 내지는 극복의 담론이 이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뜻으로 본 한국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조선 민족이 막 고난을 당하고 막 엉망진창 맞고 막 굶고 죽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고난이 결국 어떤 뜻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죠? 기독교인이라서 이렇게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민족이야말로 큰 길가에 앉은 거지 처녀래요. 이게 성서적 비유랍니다. 선물의 꽃바구니는 다 빼앗겨버리고 분수 없는 왕후를 꿈꾼다고 비웃음을 당하고, 누구한테? 뭐 일본이나 서양인들한테 있죠. 쓸데없는 고대 막 애타게 기다리는 거에 애끌어 직친 역사다. 그래도 신랑 임금은 오고야 말 것이다. 이 신랑 임금은 뭐 예수님일 수도 있고 민족 해방일 수도 있고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그 천국의 순간일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순환을 당하는데 이게 다 나중에 잘 되라고 이렇게 시대를 내리시는 거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동의가 잘 되세요? 그게 이제 뭐 GDP 6위인지 10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식민지 시대가 2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배우지도 않고, 조선 역사는 일본 역사 일부이거나 아예 조선 역사는 일본인들이 해석해서 식민지 사관으로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 함석헌이라는 기독교는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죠. 그게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민족의 가없는 불행과 절망에 대한 해석이 당시로서는 절실히 필요한 알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기 지식, 민족의 자기 지식, 우리 민족이 누구 어디서 왔고, 그걸 남들에 비추어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고 그 스스로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식이죠. 그런 중요한 자기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맥락이 아까 말했듯이 30년대에 발표되어가지고 60년대, 70년대까지 읽혔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책이라면서. 권장도서 막 목록에 막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의 순환담.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두들겨 맞고 가난하고 못 살고 막 거짓말이나 자살 쌓고 사기치고 막 이런 식의 사고, 또 그걸 실제로 증명하는 GDP 100달러, 분당, 뭐 이런 게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민족을 순환사로 바라보는 것인데,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다른 잡지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제 어쨌든 비교적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또 기독교인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쨌든,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이효령 선생의 흙 속의 저바람 속에 라는 책 맥락을 읽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A. 로스토라는 미국 MIT 경제학 교수가 1958년에 낸 경제 성장의 단계, 반공산당 선언, 이런 책, 무시무시한 부제를 달고 경제 성장의 단계라는 논리를 발표했어요. 이 모델을 이야기했는데 뭐냐면 모든 사회를 전통사회, 과도사회, 도약의 과정에 있는 사회, 공업화 과정을 통해 성숙한 사회, 고도성장과 대량 소비 단계의 사회, 뭐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뭔 이야기냐면 미국의 세계 개발이나 세계 지배 전략의 중대한 이데올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공산당 선언. 왜냐하면 이 시기는 미국 대 소련이라는 양대 세력이 거대하게 세계를 분점하고 있었잖아요. 한쪽은 자본주의적 자유주의, 한쪽은 공산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민족 개방, 반자본주의 막 이런 막 운동을 막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통 사회에서 과도 사회를 거쳐서 경제적 도약을 하는 사회로 만들어야지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유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해놨는데 이게 엄청나게 읽혔다는 거고, 1960년 당시에 58년에 이 책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바로 사상계라는 잡지에 이 글이 번역이 되고 누구나 다 읽었대요. 그러면서 이거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도약을 준비하는 내지는 도약하는 사회,
라는 식으로 돼 있고, 이런 경제 성장을 함으로써 우리가 북한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고, 사실은 이때만 하더라도 전쟁이 끝난 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북한이 더 국력이 셌거든요. 80 초까지 비등비등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되게 불안했던 거예요. 실제로 불안했기 때문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하면서 들고 나온 첫 번째 혁명 공약이 반공이었어요. 왜? 전쟁이 끝난 지 10년밖에 안 됐고 또다시 그 전쟁에 의해서 전체 국가가 공산화된다는 공고 같은 게 되게 강렬했던 거고, 미국이 없으면 지키지도 못한다는 생각도 강했던 거죠. 경제 성장과 체제 유지의 논리 같은 것을 제공을 해준 겁니다. 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야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직접 배경으로 이런 건데요.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본 책은 사실은 이 책이었어요.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혹시 이 책 보시는 분 계세요? 안 보는 게 없으신데, 이 책은 정말 특이하게도 지금 나왔던 책들의 저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철학자, 종교인, 비평가 뭐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책은 정말 특이하게도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닌 분들인데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님들이 무려 26명이 이 책을 같이 쓰고 이정동이라는 분이 이 책 전체를 리드하는 썰을 이렇게 풀어놓으시는 겁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지은이가 서울대 공과대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고, 서울공대 26명의 석학이 던지는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 산업 기술 공부하는 공학자들끼리 보면 될 책인 것 같이 생각되는데, 이 이정동이라는 분이 온데 나와서 강연을 하는 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고 재미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화를 써본 우리 산업은 지금 심각한 경쟁력의 위기를 맞고 있다. 주력 산업의 수익성은 떨어지고 성장은 정체되었으며 일자리의 질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모방과 추격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첨단 고부가치 산업으로 세계적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리더로 도약해야 한다는 각계의 주장에 대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26명의 교수진이 1년 만에 준비를 거쳐 꼼꼼한 진단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것들의 진단의 일과는 축적이라는 키워드를 지적합니다. 축적의 시간. 그러니까 선진국들이라는 나라들은 뭘 했는가 보면 오랫동안의 과학기술의 점진적인 발전으로 개념을 설계할 수 있는 공략을 했다는 개념. 어떤 새로운 산업이 있다든지 영역이 나타났을 때 그 영역을 개척하면서 그 영역을 새롭게 뭔가 만들기 위한 기본 개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예 달나라에 가는 방법을 만들어냈듯이 아예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선진국이고 선도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오랜 시간에 걸친 공부와 노하우가 쌓여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없다. 우리는 뭘 했느냐? 우리는 모방과 추격을 했다. 그래서 개념 설계 역량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너무 재미있게도 ICT, 반도체, 시스템, 공업, 섬유산업 뭐 등등등등 해서 각 분야별로 이걸 다 이런 거예요. 자기 분야가 자기 분야의 한국 산업 기술이 어느 정도 와 있고 이게 유럽이나 일본, 미국을 어떻게 모방하거나 따라잡아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써놓은 거예요. 일반인들이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내용들이 뒤에는 많이 나오고 또 볼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은 내용인데 재밌죠. 공학자들이 왜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을까? 선진국을 따라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고 축적된 게 없고, 그리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금세 우리를 쫓아오고 있고, 뭐 이런 약간의 위기의식 가운데서 나온 책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뭐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준 5단계로 나누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고 저쪽으로 있다. 이런 내용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까 금방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고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단서인데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한국의 인문사회과학자들은 이런 식의 거대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역량, 입지 같은 게 이제는 가지고 있을까? 넘어가고요. 가불 선진국.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한 대륙으로 진입했고, K방역과 함께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고, 유럽 나라들은 따라잡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담론들이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게 반영하고 있고, 그 대신 사회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선진국다움을 더 완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